현상과 현상 속에서 전체 법계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 차등은 본질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질에서 현상 차등은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무게중심은 언제나 현상에 맞춰져 있다. 이게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네가 다 우리가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대등관계였던 거야. 그 본질성에서는. 그래서 현상적인 차등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 마. 자, 당나라가 세계 제국이 되는 바람에 지금 뭐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전에 이렇게 지금 유럽같이 다 쪼개져 있을 때하고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의 나라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하기 위해서 통합적 개념들 하나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신앙 구조들에 대한 것도 막 대두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철학도 대두하고 신앙도 대두하고 뭐 이렇게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맨 처음에 충격을 줬었던 거는 외부적 충격. 그게 현장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충격을 하나 줬었던 거고. 하지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 충격에 깨지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뭐 우리나라도 저 정도 충격으로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어느 정도 적집된 데는 그러니까 뭐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러면 외부적 충격이 강력한 게 들어오면 거기에 싹 쓸려가거든요. 오세아니아도 그랬고 뭐 다 그렇게 쓸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강력한 데는 외부적 충격을 받고 나서 그 저항이 생기고 다시 그걸 재정비해서 이제 치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걸 흡수해서 그걸 넘어서는 또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지금 화엄.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가장 먼저 당나라가 건국되고 나서 가장 먼저 이렇게 유행하는 거는 문수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뒤에 이제 유행하는 게 지장신앙. 지장신앙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지금 오늘 문수신앙 얘기 해드릴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막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 제국이 만들어지니까 그 시점에 그렇잖아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새로 되면 처음에 그 사업들을 계속 막 벌리는 거거든요. 당신이 공약했던 거. 왜? 순차적으로 해야지. 나중에는 아무도 말을 안 들어. 나중에는 자꾸 말 들으면 사람들이 국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려오면 들어간다 뭐 이러고 있다니까. 근데 국민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관료들이 듣겠어요? 이게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그게 레임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막 벌리는 거고 그런 활력이 있을 때 또 숟가락을 얹어야지. 아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막 동시에 터진다더라. 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리고 저때 이제 대외정벌도 굉장히 잘하거든. 대외정벌도 굉장히 잘해. 당나라가 관농 집단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주류가 수나라도 그렇고 당나라도 그렇고 관농 집단, 관중과 농서 쪽이고 거기에서 이제 팔주국이라고 선비족 중심이에요. 선비족 중심. 국가예요. 선비적 중심의 국가. 그래서 한족들과 이민족을 융합하는 데 더 적극적이거든요. 송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송나라는 상당히 배타적인 속성이 강하고 한족 중심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당나라는 훨씬 더 세계 제국이 되는데 유리했죠. 유리했죠. 그래서 송나라가 문물이 발전하고 당나라는 이렇게 세계 제국으로서의 어떤 화해와 평등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역할을 기본적으로 담당해 줬었던 게 화엄종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화해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실천이 성공을 하고 그 화엄종을 중심으로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력이 떡상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나타나는 거는 자기 개인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 우리도 마찬가지죠.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그냥 쇠가 빠지게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이런 거 해갖고 막 계속 굴렀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고 90년대 중반,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이 넘어오면서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 식으로다가 사람들이 이제 좀씩 바뀌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드러내죠. 모든 사람이 다 서로를 드러내고 있는 못 드러내면 바보인데 그 바보들이 대부분 연대가 좀 많은 쪽이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안 드러내는 걸 교육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드러낸다는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틈만 나면 비집고 나오죠. 그 깜찍하고 저는 그런 거 뭐 좋아해요.
그래서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나대는 거 굉장히, 제가 나댄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근데 시절이 바뀌었어요. 시절이 바뀌었어. 야, 지금은 나대는 시절이야. 지금은 나대는 시절. 아니, 다 개인적으로 다 마찬가지잖아. 그 뭐야, 유튜브만 그런 게 아니고 저 뭐야, 인스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 뭐야, 개인 방송 할 만한 게 너무너무 많죠. 이런 매체들이. 그러니까 시절 자체가 글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별걸 다 찍어 올리잖아. 진짜 뭐 저런 걸 왜 찍나 싶은 것도 뭐 된다니까. 야, 저런 게 먹히는구나. 우리 같은 사람은 진짜 인생 힘들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저 문수신앙이 이제 움직이는데 거기에서 봐야 될 게 북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북이가 관농 집단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거든요. 북이가 동이서유로 갈리고 나중에 북제북주로 갈려서 그게 수나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당나라로 넘어왔다. 이런 얘기를 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 북이가 끼치는 영향이라는 게 있고, 어떤 하나의 큰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꿈은 거의 다 비슷해요. 하나의 통일 이념, 그 다음에 비전 제시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고, 북이가 어디가 수도냐면 평성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대동, 현재 대동이라고 하는 데인데, 그게 북경에서 동남쪽으로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동남쪽으로 조금 내려와 있어요. 거기 평성이라고 하는 데고, 거기가 수도인데 그 옆에 오대산이 있어요. 보통 세계제국을 만들 때 이렇게 성지를 개척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지를 놓으면 새로 만들어지는 나라들은 정통성이 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성지 같은 걸 하나를 개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의 뜻이 임했다. 안 그러면 뭐 부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됐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당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동단 거점, 당나라 영토, 당나라 세력권에서 가장 동쪽에서 성지를 만들어. 그게 한국 오대산이에요. 한국 오대산. 원나라가 세계제국을 만들었을 때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이기 때문에 동쪽의 어떤 시발점으로서 아주 중요한 성지를 만들 필요성이 있어요. 원나라가 세계제국을 만들었을 때 원나라 영향권에서 제일 동쪽이 어디냐면 또 고려거든요. 그렇잖아. 설마 독도는 아닐 거 아니오. 독도에 성지를 만들 수는 없잖아. 거기 뭐 사람도 안 사는데. 그래서 당나라 때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지금 우리 평창 오대산이고, 원나라 때 그런 식의 사고방식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금강산이에요. 금강산. 그러니까 똑같은 사고방식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같은 패턴들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 세계 영역을 규정하고, 안 그러면 내 수도 가까운데 어떤 성지를 만들어서 왕권의 정당성을, 그러니까 그게 오래된 왕조면 별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왕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정당성을 강조해야 돼요. 네. 그게 신에게 내가 선택이 됐든, 안 그러면 부처님이 나를 선택을 했든, 뭔가 변증할 수 있는 타당성을 얘기해 줘야 돼. 조선도 그 역할을 했죠. 그게 용비어천가잖아. 용비어천가. 우리 조상 대대로 뭔가 음덕이 있고, 하늘이 나를 선택을 했어. 진짜?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게 의외로 먹힙니다. 그게 의외로 먹힙니다. 아니, 그 당시 생각으로 봤을 때는 좀 유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의외로 일반인들에게 잘 먹혀요. 생각보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대동 옆에 이제 만들어지는 게 저 오대산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대산만 만든 게 아니고 전에 얘기했었던 운강석굴이 있죠. 다묘라고 하는 사람이 460년 태무제 다음에 이제 바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기에 이제 5만 1,000불이 모셔져 있다. 대략 252굴이고 굴은 252굴이고 5만 1,000불 정도가 모셔져 있다. 전에 얘기했었어요. 근데 왜 저 얘기를 지금 또 꺼내고 있냐면, 나중에 이제 문성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문성재 나오고 이제 효문재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양반이 낙양으로 천도해요. 문성재가 하나 정책을 피고 그 다음에 이제 효문재 나와가지고 낙양으로 천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경 쪽에 있으니까 그냥 지도로만 생각해서 북경 쪽에 서쪽에 너무 치우쳐 있는 거야. 걔네는 유목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만리장성 밖에 있다가 남하에서 언제나 그 북경 쪽이 문제다. 그 유목문화 쪽에서는 상당히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그쪽이 약간 내려오는 만주족이 일어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란이 일어날 때도 그렇고, 여진이 일어날 때도 그렇고, 몽고 쪽이 또 그렇고, 그쪽이 상당한 요충입니다. 요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원래 유목민 선비족으로 내려오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수도를 정했는데 나중에 땅이 넓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세종시 같은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야, 수도를 좀 가운데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멀지 않냐? 우리나라도 세종시가 나오는데 중국 같은 나라라고 생각해봐. 중국을 다 먹은 건 아니고 화북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회수 이북을 먹었는데 그것도 엄청난 땅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저쪽으로 서쪽으로 더 가야겠는데 이렇게. 왜냐하면 동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당연한 생각 아니에요? 그러한 당연한 생각을 안 한 유일한 국가가 신라예요. 신라. 정확하게 말하면 통일신라죠. 신라 때만 해도 그럴 수 있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통일신라가 됐으면 한 번 정도 천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 아니 지도상으로 이렇게 한번 봐봐. 그러면 충청도쯤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한 번을 그런 생각을 안 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신라가 잘 된 이유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 갔다가 한족 문화에 흡수돼 버립니다. 그게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용문석굴 개착하다가 이쪽으로 딱 가니까 낙양으로 천도를 하니까 야, 낙양 쪽에도 이렇게 굴 파기 좋고 부처님 모시기 좋은데 어디 없어? 이게 용문석굴. 그래서 거기서부터 파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14만 2천 불. 동굴이 2,300개. 별로 안 커요. 가보면. 다 쪼만쪼만해. 큰 거는 몇 개 없어. 그리고 만불동 가면 거기 그냥 그 동굴 하나에 만불이야. 만불인가 한 번 정도 이제 볼 때마다 제가 의심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쉴 수도 없잖아. 그리고 우리 정도 나이가 되면 쉬다가 까먹으면 난리 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네 문화적으로 저런 석굴을 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석굴을 이어서 판다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타당하잖아요. 그런데 당나라가 저걸 이어서 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북이만 저게 판 게 아니고 북이를 이어서 당나라도 저기다 계속 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칙천무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칙천무가 저기 용문석굴에 노산화동 파고 거기서 이제 부처님 되려고 등신불 부처님이 되는 게 아니고 황제가 되려고 만들어서 한 15년 정도 대주라고 하는 주나라를 건국하고 당나라를 끊어서 자기가 황제가 됐다고. 중국 약 500명 황제 중에 유일한 여성 황제. 영험하잖아. 그래 그 부처님 가서 그게 보살님들이 가서 그 부처님한테 기도를 해야 돼. 그 참 영험한 부처님이거든. 참 그렇지. 세상에 그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영험한 이적이지. 그래서 당나라가 이걸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당은 이 북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느 정도는 계승하려고 했었는가 보다. 얘네에 대해서 생각이 없고 부끄럽게 생각하면 이걸 파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려는 신라를 그냥 계승한다라는 정도 생각이었던 거예요. 물론 고구려를 계승한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실제로 신라에 대해서 그래서 경주라고 하는 도시를 파괴하지도 않았고 잘 대우를 해줬죠. 그리고 그래서 경주김씨가 지금같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게 실제로는 고려에서 신라에 대한 어떤 예우, 그 다음에 신라 문화를 이렇게 대우해주는 부분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만약에 그걸 파괴하고 싶었으면 조선이 고려에게 했었던 방식으로 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같이 불교를 믿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치 세력들이 다 북위부터 시작되는 관농 집단까지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게 오대산이 뜨게 되는 이유예요. 오대산은 북위가 쉽게 말해서 수도 옆에 신성한 산이라 그래서 이걸 막 띄우기 시작하는데 그게 왜 당나라 때 가서 먹히느냐? 물론 북위 때도 먹혔어. 근데 북위 때는 생각보다 잘 안 먹혔어. 용비어천가를 세종이 이렇게 쓰잖아요. 당위성을 가지려고, 왕조의 정탕성을 가지려고. 그럼 세종 때 그게 엄청나게 양반들한테 먹혔을 것 같아요? 앞에서는 하지만 에이 좀 이렇게
딱 이런 느낌이었다고 보면 돼. 근데 그게 몇백 년이 흘러가잖아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통적인 당연한 이야기 스토리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마치 저것도 마찬가지지. 고구려 광개토대왕비에 나오는 저 고주몽의 신화라고 어떻게 보면 그 탄생설화와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 해모수의 아들이고 어쩌고저쩌고 동명성왕 이렇게 나오는 것도 그 당대에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였다고 사람들이 감히 그렇게 말은 못 하는데 생각은 할 수 있죠. 근데 한참 지나고 나면 그거를 진리가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집단 안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성역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오대산이 떡상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당나라 초에 이게 엄청나게 떡상합니다. 참 저 재밌다. 저 떡상하는 거 보면 어디서 또 이게 화엄종하고도 관련이 돼요. 화엄종하고도 화엄경 보살주처품에 오대산 얘기가 나오거든. 청량산이라고 나옵니다. 문수보살이 인도에서 동북 쪽에 청량산에 계시고 거기서 일만보살에게 법문을 설한다. 대동하고 이렇게 같이 가르침을 설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인도에서 봤을 때 동북 쪽이면 중국 아니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게 왜 오대산이냐면 봉우리가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산이. 그래서 그게 오대산이고 오대산 이꼬르 청량산 아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청량이라고 하는 거는 시원하다 라고 하고 상쾌하고 그게 이제 지혜로 통하는 거거든요. 판단이 명확하니까 딱 지혜롭다. 그래서 문수의 상징이 됐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 시원한 게 너무 시원해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봐. 제가 써놨잖아. 오대산에는 4월에 얼음이 녹고 9월에 눈이 온다. 야, 참 미치겠다. 내가 그래 저거 만만하게 보고 한번 오대산 갔다가 2000년일 거예요. 제 기억에는 2000년에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첫 주는 안 가는 게 선생님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타면 욕타바가지로 먹는데 그때는 다 안 왔어. 서로 다 안 와. 오는 놈이 이상한 놈이야. 오는 놈이 선생님을 피곤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때 첫 주면 9월 첫째 주에 갔지. 오대산에 갔지. 야, 그때 우박 맞고 왔는데 나 진짜 만만하게 보고 갔다가 나 그때 그 기억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그때 되게 아팠어요. 우리는 하복이 없잖아. 지금도 봐봐. 제가 이렇게 환자같이 이렇게 삐질삐질하는 게 이거 입었지, 이게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춥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약간 춘추를 갖고 갔어도 나 바람 부는데 나 그렇게 추운 것 거의 못 느껴봤네. 겨울에도 그렇게까지는 안 추울 건데, 근데 겨울에는 이제 좀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쓰나미 같이 닥친 거지. 그렇게 오대산 중대에서 거기 문수보살 설법지거든요. 그 설법 좀 들으라고 갔다가 아이고 야 추워가지고 그래서 문수보살이 안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해를 했잖아. 야 이게 지금 당신도 추워서 안 나오시는갑다. 내가 그 생각을 했어. 야, 이거 오대산이 좀 문수보살이 좀 편할 것 같기는 하다. 왜냐면 맨날 추우니까 맨날 이게 파장이야. 나 그 다음에 가서도 눈 맞았어요. 이게 오대산이 원래 그래요. 그리고 해발이 높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북대는 3,000이 넘어요. 그래 올라가기도 쉽지 않지. 그럼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느냐? 차로다. 모든 중국산은 편하니까. 내려서 5분만 걸어가면 정상이야. 5분만 딱 걸어가면 정상이야. 중국산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렇게 해서 근데 저 5대를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5대가 위치가 바뀝니다. 나중에. 그래서 5대를 다 믿을 수는 없고 지금 5대는 저렇게 되어 있다는 정도 하고 북대가 아무튼 제일 높아.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고 이 오대산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북위에서 이제 자기네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대산을 개척하게 되고 그게 청량산이라더라.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 거기를 문수보살의 성지로 만들어요. 왜 관세음보살이 아니었을까?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청량산, 화엄경에 나오는 건 청량산, 그리고 나중에 그 중국에는 오대산이 있었고 그 오대산과 이 청량산이 이렇게 등치가 되는 거예요. 등치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화엄경하고도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당나라 초기에 오대산이 뜨게 된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문수신앙이 움직이는 거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화엄종의 초조 두순 스님 얘기할 때 제가 그때 잠깐 얘기해 드렸는데 문수보살의 화신이었다. 뜬금없이 문수보살 얘기가 그때 나왔었어요. 화엄과 문수가 도대체 뭔 관계가 있지? 화엄과 문수의 관계가 있긴 있지. 왜 그러냐면 문수보살은 비로자나 부처님, 이 비로자나 부처님을 노사나 부처님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법신, 보신, 화신할 때는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법신 비로자나, 그 다음에 보신 노사나, 그 다음에 화신 석가모니, 이렇게 놓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후대의 일반적인 경우고,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은 실제로 부처님 형상으로 하고 있고, 노사나 부처님은 장엄보살이라 해서 보살 형상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장엄한 보살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저 노사나 부처님은 이렇게, 이게 설법인.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설법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도 어떻게 보면 그 설법인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 하품 중생인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다 치고 이렇게 분리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비로자나 부처님 이꼬르 노사나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비로자나 부처님은 80화엄경에서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60화엄경에서는 노사나 부처님으로 나와요. 그리고 같은 부처님입니다. 같은 부처님. 그러니까 번역어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용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용례가. 이렇게 차등을 둬서 얘기할 때가 있고, 같은 부처님을 이름만 바꿔서 쓸 때가 있고, 그러니까 약간 헷갈리지. 아예 이름을 다르게 써주면 좋은데. 그래서 측천무가 낙양 용문석굴에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등신부를 모셨는데 봉선사 노사나동이다라고 하는 게, 그 노사나동이 실제로는 이 노사나불이 아니고 이 비로자나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60화엄경을 중심으로 하는 본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로자나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의 좌우 보처가, 이쪽이 좌측이니까 이쪽이 문수보살, 이쪽이 보현보살이잖아요. 이쪽이 보현보살. 그리고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 이제 보통 이제 4대 보살이라고 하면 문수, 보현, 관음, 지장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4대 보살. 그리고 이제 플러스 1로 들어가는 게 누구냐면 미륵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은 독립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혼자서도 활동을 한다니까. 혼자서도 활동을 해. 그리고 이 두 분은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같이 나와요. 같이 나와요. 그런 정도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 문수보살의 독립성이 떨어지는데 왜 하필 문수보살의 성산이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런 분들은 독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자기의 어떤 세력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세력권이 불투명한 약간 떨어지는 보살을 선택을 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랬을 때 우리랑 결합시키기가 더 좋지. 나랑 어떤 보살을 결합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부귀의 왕조 입장에서 이미 떠 있는 관세음보살이나 이렇게 하면 그냥 갖다가 빌려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되는 거고, 약간 독립성이 떨어지는 보살을 이렇게 쓰게 되면 그러면 특수성이라는 게 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몽고 때도 금강산이 법기보살, 단무갈보살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듣보잡입니다. 이런 보살이 도대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보살 신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성을 발현시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너무 특수성이어갖고 사람들이 잘 몰라. 지금까지도 잘 몰라. 저분의 정체는 뭘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더 이제 듣보잡으로 우리나라의 보살 신앙이 되어 있는 게 저 장흥의 청관사, 청관보살. 지제산에 청관보살이라고 있거든. 청관보살 신앙이라고 중국에도 있어요. 청관보살 도대체 누구요? 우리 같은 사람이 단무갈보살은 알아도 청관보살 정도 되면 야 이거 복잡하다. 이게 찾아봐도 정체성이 애매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호족이야. 호족도 그런 행태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굉장한 강력한 지방 제후야. 그러면 나의 정당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보살을 하나 끌어들여서 끌어당겨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거는 기본에 유행하는 게 아니고 약간 옆에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문수보살이 선택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시원한 걸 좋아했는데 중국은 진짜 추운 거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오대산이 언제 개창되는 거냐 여기 써 있어요. 제가 써놨잖아. 북위의 헌문제 때 400년대 중후반에 이제 오대산의 불교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역도원이라는 사람이 수경주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수경에 대한 주석이라는 뜻이에요. 그 주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문수보살이 동룡을 진압한다. 오대산 문수보살이 동룡을 진압한다. 동룡이 뭐냐면 산에서 안개 끼는 거. 그런 걸 옛날에는 용이 이렇게 입김을 뿜었을 때 산안개 이렇게 자욱하게 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왜 동룡이라고 하냐면 지금은 가습기지.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거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사람이 질병에 걸려요. 습하면 병원균이 활동하기가 상대적으로 좋고,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게 썩고 뭐 이러면서 그런 게 발생할 빈도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우리도 그런 거 하잖아. 그래서 장마 끝나고 나면 방역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동룡의 어떤 숨결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 걸 문수보살이 착착착 쳐낸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북위 시대 때 이게 다 지금 그런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북위 그때 얘기고. 그래서 보리유지라는 사람이 문수사리 보장 다란이경이라는 거를 번역을 했는데, 진나가 중국을 나타내는 얘기예요. 예전에 중국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나국이 있고 거기에 오정산, 머리가 5개인 산, 그러니까 그걸 오대산으로 보는 거죠. 오대산이 있고 거기에 문수 동자가, 여기 재밌는 게 동자예요. 동자가 거처한다. 이게 재밌어. 지금 중국 오대산의 가장 큰 특징이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 오대가 전부 저걸로 붙어 있거든요. 문수신앙하고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대에는 총명문수, 머리가 좋다, 총명. 그 다음에 남대에는 지혜문수. 그 다음에 서쪽에 사자우문수는 사자가 이렇게 외치듯이, 울듯이 모든 것들을 항복시킬 수 있는 그런 공포를 없애주는 걸 사자우문수라고 그러고, 북대의 무구문수는 더러움이 없다는 뜻이고, 중앙의 유동문수, 어린애 문수예요. 저거 되게 재밌지? 뭐가 재밌는지 모르지? 우리나라 오대산 중대의 상원사나 이런 걸 보면 거기도 어린애지. 그래서 북제시대 때 북위에서 서위 동위로 갈리고, 그 다음에 북제북주 때, 이 북제 때 황제의 아들이 문수보살을 친견하기 위해 소신공양을 하고, 여기 소신공양은 아마 몸 전체를 꽂다는 얘기는 아니고 뭐 팔이라든지 뭐 이런 걸 했을 거예요. 손가락이라든지 뭐 이런 걸 했을 거고, 그때 같이 왔었던 유겸지가 화엄론 600권을 뭐 이렇게 저수를 했다. 뭐 이런 기록들이 청량산지나 이런데, 고청량지나 이런데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이게 신앙이 단순히 당나라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당 이전에 존재하던 거를 당이 계승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게 이제 굉장히 세게 들어와요. 그 당시 동아시아를 당나라가 들어서면서 당나라의 어떻게 보면 지배신앙 중에 하나로 문수신앙이 선택이 돼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당이 관농 집단으로서 선비족을 연결시키려고 했었던 속성이 하나 존재한다는 거하고, 문수가 저게 어떤 신앙 형태로 되냐면 호국신앙, 진호국가, 그러니까 국가를 편안하게 해주고 안정되게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 오대산이 아무튼 굉장히 영험한 산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제가 산들을 많이 가봤는데
가장 이렇게 딱 봤을 때 포스가 엄청나게 느껴지는 건 화산입니다. 아니 그 불 나오는 화산 말고 동태산, 서화산, 남형산, 북항산, 중앙숭산 할 때 그 화산, 중국 사람들은 화산족이에요. 하화족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라하고 화산족이 섞여서, 그러니까 서쪽에 시작되는 게 지금 한족이에요. 한족. 지금 중국의 약간 서쪽에서, 섬서성에서 약간 서쪽 지역에서 시작되는 게 중국 한족이 어떻게 보면 시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 화산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튼 뭐 엄청나게 대단해요. 봤을 때 2000m급의 바위 하나가 산이라고 보시면 돼. 화강암 바위가 산이야. 그래서 그 포스가 완전 쩝니다. 포스만 쩌는 게 아니고 거기 한번 가면 얼굴에 기미가 막 이게 위에서 땡기고 아래에서 그 흰 돌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때리고 입체적으로 때리는데 야, 나 거기 한번 갔다 와서 내가 버섯 다 생겼잖아. 뭐 버섯 농장이야.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 이거 뭐 모자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왜냐면 눈밭에서도 탄다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게 밑으로 이렇게 눈이 이렇게 반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맹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게 빛이 눈으로 들어가면 눈이 이렇게 이제 실명하는 거죠. 들어보셨죠? 그래서 예전에 그 달라이라마 티베트에서 탈출할 때 보면 선글라스 끼고 딱 나오거든. 그런 사진이 있어. 그런 거 이게 아무튼 이게 굉장히 좋아. 판이 굉장히 좋아. 막 뭘 던져도 다 돼. 그래서 왜 달라이라마가 선글라스를 저렇게 끼고 있지? 히말라야 쪽 하는 사람들이 그 산악인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색 있는 안경들을 껴요. 안 그러면 눈이 갑니다. 이게 빛에 반사돼서. 물론 뭐 옛날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은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그래서 그런 점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튼 화산은 그런 산이에요. 그런데 이 오대산은 참 신령하다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가보면. 그리고 문수보살이 잘 나와.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그 문수보살 나온다는 얘기가 당나라 초기에 엄청 돌았어요. 그리고 그게 신라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장률사가 나 문수보살 이제 친견해야겠다. 중국 가서 원 중에 하나가 문수보살 친견이에요. 그리고 자장률사하고 교류했었던 또 다른 율사 도선율사가 630년에서 640년 동안 만 10년 동안 이 중국 전체의 불교 유적지들을 딱 순례하면서 영험전을 체록해요. 그 집신주 삼보 감통록이라든지 뭐 속고승전의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야기라든지 뭐 광홍명집이라든지 이런데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해 놨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오대산도 간 것 같아. 안 갔으면 뭐 해탈선사 얘기나 이런 얘기를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당신이 쭉 순례를 다니면서 그런 영험담을 모아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도선 스님은 왜 그런 영험담을 모았을까? 하나의 이유는 북주의 패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 잘못해서 도교 때문에 훅 갈 수 있다. 그래서 교단을 정비해서 스님들을 깔끔하게 청정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빌미를 없애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영험담 같은 걸 모아서 이게 이제 효용성이 있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황제고 뭐 하더라도 이게 그런 거에 좀 솔깃하거든. 있는 사람도 솔깃합니다. 없는 사람도 솔깃하지만 영험은 있는 사람도 솔깃해. 왜? 황제는 안 죽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좀 안 죽고 나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거 하면 다 먹혀요. 그 다음에 자식하고 말리면 경기 끝입니다. 내 자식이 아파. 내가 황제야. 어쩔 건데? 이거 어쩔 건데? 기도해야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방법이 없잖아. 그런 거예요. 아마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 가방끈하고 경제력이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게 잘 먹혀. 이 영험담 쪽이 잘 먹히더라고. 왜? 기본적인 현실에서 문제들을 거의 대부분 해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 다른 자기의 특수성을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먹힌다고. 몰라,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저도 영험담 쪽을 하고 싶지만 영험담은 광우 스님. 이게 파트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영험담 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네 이거. 이쪽에 너무 강자가 한 명이 있어서 안 돼.
그래서 이 양반이 실제로 이 도선 스님이 종남산에서 자장률사하고 교류를 해요. 교류를 하거든. 그때도 들었을 거야. 그래서 결국 가게 되는데 문수보살 나타난다는 얘기가 진짜 많아요. 자장률사만 만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 금산사 만드셨던 그 금산사 어떻게 보면 만들었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 진표율사의 스승인 순제법사도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 친견해요. 문수보살 친견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고 당나라 때는 아무튼 문수보살님이 저 오대산에 좀 일이 별로 없었는가 봐. 그냥 오면 다 만나줘. 요즘은 잘 안 만나줍디다.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그때는 잘 만나줬어요. 너무너무 나타나니까 황제가 그 얘기를 계속 듣고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당 고종이면 이게 칙천무, 부인 칙천무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 고종하고 지금 칙천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야. 662년에 파견을 보내요, 사신을. 네가 가서 조사해봐라. 저게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엑스파일 조사단을 보냅니다. 멀더하고 스컬리가 가요. 직사의 자격으로 갑니다. 가서 그걸 조사하는데 조사하는 중에 이적이 발생해. 야, 이거 대박이지. 이거 대박이지. 진짜. 그렇게 이적이 발생하는 바람에 무슨 일이 있냐면 662년에 그 이적이 발생하니까 갔다 와서 보고서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664년에 오히려 대규모 공양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제4대 중종 때 이게 칙천무 아들이거든요. 이게 불광왕 이연이에요. 전에 말씀드렸던 불광왕 이연. 어렸을 때 머리 깎고 절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왔던 그 불광왕 이연. 이제 엄마한테 나중에 잘리지. 잘리고 엄마 물러나고 난 뒤에 또 황제를 또 해요. 다시 복권돼요. 엄마가 야, 너 그만해. 내가 할 거야. 이래갖고 이제 중종 내려가는데 중종 때도 702년에 이 조사단을 또 보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야. 계속 그 얘기가 지금 나오니까 시대적으로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또 보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8대 대종 때는 무슨 일이 벌어요? 이게 772년 상당히 좀 늦은 때예요. 이때보다 좀 많이 떨어지는 그때 전국의 문수전을 전국 사찰의 문수전을 만든다니까. 그게 뭐냐면 저 문수보살의 문수전을 이렇게 하나를 만들면 그게 전국을 평안하게 하고 안정되게 한다. 그러니까 국가를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떡상을 이제 중국이 확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나라에서도 자장률사가 오대산을 개창하게 되는 거고 지금 평창에 오대산을 개창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데 평창 오대산이 1호점이다. 본점은 중국. 그다음에 2호점이 일본 오대산이 있어요. 이 성무천왕도 문수를 친견했다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724년. 그러니까 요 중간쯤 되는 거죠. 요 중간쯤 되는 거. 724년에 행기라고 하는 이 교키 스님이 일본 고치현에서 일본 고치현 고치시에 오대산 일본에도 오대산이 있다니까. 애석하게도 근데 일본에서는 생각보다 잘 못 떴어요. 그래서 일본에 오대산이 있는지 일본 살다가 온 놈도 모르더라고. 내가 너 오대산 가봤냐?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일본의 오대산이 2호점. 그리고 나중에 서하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서하에도 오대산이 만들어져. 서하에도. 서하라고 이게 중국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삼국시대 이러면 위초고 삼국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당나라 끝나고 5대 19 끝나고 나면 이제 또 다른 삼국시대가 있어요. 남쪽에는 송, 그 다음에 서북 쪽에 서하, 그 다음에 북쪽에 요나라든지, 예, 거란의 요든지, 안 그러면 나중에 요를 깨면서 누가 나오냐면 여진이 나와요. 금나라. 요렇게 삼국시대가 또 벌어지는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꿀을 빨던 게 고려입니다. 고려 입장에서는 중국이 단일 왕조가 되면 우리나라가 힘들어져요. 중국이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삼국시대 같이 이렇게 찢어져 있으면 서로 우리 팀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고려가 자존심도 세고 황제도 칭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조선하고 달라요. 대진운이 좋았지. 대진운이 좋았지.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명나라도 통일제국이었었고 그다음에 청나라 진짜 강하다.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청나라 얘기해주면 지금 중국 강이, 옹정, 걸륭인데 그 걸륭제 때 그 땅은요 지금보다 훨씬 커요. 저 몽고랑 이런 데 다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티베트 사람들은 뭐 우리가 먹혔어요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옹정제 때 이미 다 끝났어. 몇백 년 전에. 걔네 몇백 년 전에 먹힌 거야. 요 근래 먹힌 거 아니야. 사람들이 자꾸 근래 먹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역사를 보면 그때 이미 당나라 때도 약간 뭐 그런 흐름들이 있었지만 당나라 때까지만 해도 저 티벳이 굉장히 강국이었어요. 굉장히 강국이야. 그런데 이제 저 청나라 때 오면 청나라 진짜 그 당시에 엄청나게 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강희제도 그렇고 걸륭제도 그렇고 강희제가 61년 치세거든요. 걸륭제가 실제로 60년밖에 안 했는데 자기 할아버지를 넘어설 수 없다 그래서 60년만 했는데 물러나고도 몇 년 더 해서 그래서 총 합치면 64년을 했다고. 태상왕까지 한 걸 치면. 그 정도면요. 신하들이 맘먹을 수가 없어요. 모든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황제가 더 잘 알아. 이제 한 가지 단점은 이제 이렇게 약간 치맥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긴 한데 정상적이기만 하면 이거는 굉장한 왕권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청나라 강건성세라고 하는 엄청난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때 엄청나게 땅이 크다고. 그래서 그런 시절을 생각하면 이게 오대산 그리고 요 그때 어떻게 보면 송나라가 들어섰던 이 삼국시대 때 이 서하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이 서하에서도 하란산에다가 오대산을 만들어. 하란산 백초곡이라는데 오대산이 또 들어서. 이유는 뭐냐면 오대산에 참배를 가야 되는데 저 송나라에서 삐져가지고 그 참배의 루트를 막어. 그러니까 오대산이 얼마나 대단하면 야 그럼 우리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십자군 전쟁 생각하면 돼요.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얘네가 길을 막어 이슬람에서. 그랬더니 유럽에서는 야 그러면 전쟁이야 이렇게 했잖아요. 얘네는 그러면 그냥 우리끼리 만들지 뭐. 야, 굉장히 창의적이야. 저거 싸워서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물론 그것도 얼마 못하고 이제 진짜 저승사자 같은 놈이 한 놈이 이제 나타나면 뭐 상북기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싹 정리되죠. 누가 나타나냐면 드디어 이제 유목민의 패자 그분이 오시죠. 몽고가 딱 오면 얘네는 다 죽을 준비해야 돼. 이거 뭐 삼국이 싸우다가 지그들이 동일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 너네 좀 다 비켜봐 이러고 싹 쓸고 가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지.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그렇게 해서 오대산이 그 당시 동아시아의 주류의 어떠한 신앙 형태였었고 그리고 문수신앙이 엄청나게 대단하게 한번 올라왔었다. 안타깝다. 내가 이런 얘기 진짜 진기한 얘기를 더 해주고 싶지만 오늘은 이상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선종 이야기 좀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먹혔던 신앙은 관세음보살 관음신앙이었고 그 다음에 법상종 미륵신앙 그리고 700년대 600년대 말에서 690년에서 710년 사이에 이제 떡상하기 시작하는 게 지장보살 지장신앙 그리고 요 미륵신앙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쯤에 완전히 어떻게 보면 요보다 약간 빠를 수도 있고 당태종 정도 그때 장안과 낙양을 이렇게 강력하게 한번 충격을 줬었던 게 문수신앙. 그리고 이 뒤로 가면 이제 밀교하고 선불교가 나와요.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에서 황제 동충하초 엑기스, 황제 버섯 감로스를 드립니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 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